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환 씨,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어요? 네, 홍길동이라는 별명답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홍길동과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홍길동은 근둔을 타고 다니지만 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고유가 때문에 이 기름값 부담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느낌은 약간 금을 그냥 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금보다 또 더 중요하기도 하죠. 네. 옛날에는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기도 했잖아요. 검은 황금. 그거 참 비유 괜찮은데요. 네. 석유로 자동차도 움직이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게 하고 그야말로 현대 산업을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연료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기환 씨,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이 검은 황금이 한 방울도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검은 황금이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지만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석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자원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국내의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료부터 우리가 입는 옷, 또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까지 단순한 기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석유. 글로벌 이슈들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 근무하는 박용기라고 합니다. 저는 한 25년 동안 납사 분해 연구를 주로 해왔고요.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서영우입니다. 정유,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항공유, 이산화탄소 전환, 수소, 저장, 운송 등의 다양한 화학 반응에 필요한 고효율 촉매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중동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완전히 체감할 정도로 충격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 기름값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4,000 내지 5,000km를 다니거든요. 운전을 해서. 네. 기름값 차이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달에. 네, 이게 금방 끝나겠지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고 있어서 맞아요. 솔직히 조금 쉽진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이 원유 수입 비중이 중동 쪽이 좀 많아서 좀 힘든 게 맞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중동 원유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하다는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산 원유는 탄소하고 불순물들이 많은 아주 중진류, 정말 무거울 중자를 써서 저희가 중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 측면에서 네. 불순물이 많은 원유가 좀 아무래도. 싸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도화 설비라는 걸 두어서 그런 저급의 원유를 사다가 고부가화하는 쪽으로 많이 집중해 있다 보니까 중동산 원유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좀 너무 답답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중동 전쟁 여파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 전망에 의하면 올해 원유 총 공급량은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계 원유 수요를 하루 1억 400만 배럴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 발발하기 이전 수치보다 하루 130만 배럴 적은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앞으로 지속되느냐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 3분기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류 수송이 점차 재개된다면 연말 무렵엔 수요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석유 공급의 정상화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일 텐데요. 이제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또 좋은 뉴스도 있더라고요. 중동 전쟁 이후에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우리 한국 정유 산업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생산한 나라가 아니죠. 아니죠. 예. 네. 결국엔 그 뜻은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해서 다시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수입할 때 지출한 비용의 네. 약 60%를 석유 수출로 얻고 있습니다. 73국에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데다가 석유화학 제품이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일반 기계에 이어 수출액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때 한국 정유 산업의 실질 가치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말 그대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 관련 석유 제품도 당연히 많이 수입을 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서 수출액 4위를 기록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인데. 그러니까 박사님, 이 말은 그만큼 정제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겠네요. 정제 기술이 중요하죠. 원유를 실제 제품까지 만드는 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네. 실제 유정에서 채굴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걸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저희가 하고, 휘발유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디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화학 제품을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은 후방 그런 산업으로 해갖고 네. 다운스트림이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다운스트림 쪽에 집중해서 이제 석유 정제 산업이 이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석유 정제 작업할 때 열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분별 증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제 원유를 분별 증류에서 얻게 되는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의부터 좀 말씀드리면 분별 종류가 생소하시죠? 좀 어, 단어가 그렇죠. 예. 아예 처음 들어요. 분별이 뭐예요? 서로 구분을 구분한다. 하겠다. 네. 제일 많이 쓰이는 이제 원리가 이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데요. 소주를 이제 뭐 농축하거나 해서 뭐 안동 소주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 때는 저희가 열을 가해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합니다. 끓는 점이 낮은 거에서부터 끓는 점이 높은 것까지 이제 석유에는 다양한 그런 탄화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는 것들은 LPG라고 표시를 하고, 그게 그거군요. 예, 그 이상부터는 이제 액체로 존재하니까 한 150도까지 이제 끓는 물질은 저희가 납사라고 표시를 하고, 그 요즘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나프타가 그 납사인 거죠. 납사하고 이제 휘발유가 거의 비슷한 온도에서 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동차에 사용하면 휘발유고 어.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납사인데 음. 끓는 점은 비슷하지만 또 성분의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게 끓는 점 차이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한 250도 이 정도까지 끓는 점을 갖는 게 이제 등유라고 해갖고, 등유가 뭔지는 아시나요? 아, 그렇죠. 그 난로 같은데 그쵸. 들어가는 그 난방용으로. 등유는 원래 등불을 밝히는데 적합한 기름이라고 해서 등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이제 350도 정도까지 끓는 물질을 이제 경유라고 합니다. 디젤에 해당되는 거죠. 아. 우리나라 디젤 자동차에 쓰는 네. 거.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거는 잘 안 끓어요. 네. 분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진공을 걸어갖고 물도 산에 올라가면 훨씬 더 잘 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낮춰갖고 끓여서 이제 분리를 하는 이제 중진류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온도별로. LP 온도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용도가 다 다르지요. 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증류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그 분류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제 기술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말이죠, 뭐 원유, 정유, 경유, 등유, 뭐 계속 말 끝이 유로 끝내가지고 헷갈려요. 예, 저기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주셔요. 예, 예, 교수님. 예. 네, 간단하게 영어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원유, 영어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하에서 채굴한 뽑아낸 그대로의 날것 그대로의 혼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가스, 납타,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런 네. 화학 제품 전체를 총괄하는 이름을 석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입니다. 정제할 때 정자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석유를 정제하는 일 또는 정제한 석유를 통칭해서 표현하는 게 정유라고 말씀드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원유에 워낙 다양한 이물질들이 네. 그 지하에서 있을 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제거해서 저희가 원하는 석유 제품을 만들게 하는 그 작업을 저희가 정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유, 석유, 정유 네. 교수님 덕분에 잘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유 산업의 핵심은 원유를 얼마나 잘 정제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유 없이 기름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어우 덥다 더워. 아우 진짜 이게 찌는 날씨. 자 이런 날씨는 말이죠. 요 시원한 탄산수 한번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오, 야 탄산 엄청 세네. 이거죠. 자 방금 넘쳐났던 요거 뭔지 아시죠? 이 기포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내 속은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주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골칫덩어리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대판 연금술이 벌어지는 그 현장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영관님 반갑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바꿔주는 장비가 혹시 요 녀석입니까? 네, 맞습니다. 발전소나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휘발유나 나프타를 생산하는 미니 실증 생산 설비입니다. 아, 나프타. 요즘 최근에 언론에서 아주 많이 좀 부각이 좀 됐었죠. 아니 근데 대체 어떤 원리로 연료를 만든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기체고 연료는 액체 형태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먼저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오, 네네. 휘발유나 나프타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을 화학 용어로 탄화수소라고 부르거든요. 탄화수소.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산된 기름은 과연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걸까요? 이름에 힌트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 맞습니다. 음. 이산화탄소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탄소만 쏙 뽑아내고 수소를 첨가해서 서로 강렬하게 반응을 시키면은 이제 신기하게도 액체 기름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이게 하루에 얼마 정도의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하루에 5kg 정도를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 성공을 바탕으로 최근에 생산량을 더 키운 대형 실증 설비를 구축을 새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그것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자, 연구원님, 지금 이 기계가 대량으로 액체 연료를 갖다가 생산해내는 기계인가요? 네, 이 설비가 아까 보고 오신 설비보다 생산량을 10배 키워서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설비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10배라고 하면 아깝게 5kg이었으니까 이거는 50kg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50kg의 탄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그럼 뭐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을 것 같고 대체 이게 가능하게 된 그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개발한 촉매 덕분입니다. 촉매요? 예, 예. 네. 기존에는 이산화탄소를 800도씨 이상에 고온해서 일산화탄소로 한번 전환하고 이 일산화탄소를 300도씨에서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두 단계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개발한 촉매 덕분에 이산화탄소를 300도씨의 반응 온도에서 한 번에 탄화수소로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그 촉매입니다. 겉보기에는 약간 강아지 사료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촉매입니다. 800도에서 300도로 확 떨어뜨린다. 근데 사실 둘 다 뭐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온도인데 온도를 낮추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공장을 돌리려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지 진짜로 친환경이잖아요. 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8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그렇구나.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결과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아, 사실 우리가 주유소에서 보시는 휘발유하고 거의 동일한 모양의 탄화수소가 얻어집니다. 와. 야, 진짜 뭐 색깔도 그렇고 이거 모르는 분들이 보면 휘발유라고 착각을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지금 당장에 차에 넣으면은 차가 바로 달릴 수 있나요? 안 되죠. 아, 그건 안 돼요? 이 탄화수소는 후처리 공정을 한번 거쳐가지고서
휘발유나 나프타와 같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국제 정세 때문에 막 유가가 하루 종일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 너무너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석유 공급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마음으로는 그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네. 현재 그 파일럿 실증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입니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 기술이 상용화, 대형화된다면 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뭐 말씀만 들어도 너무 든든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종적으로는 연간 10만 톤 이상 거대한 상용 공정을 짓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우리나라의 기존 석유화학 인프라와 본 기술이 연계된다면 온실가스도 줄이면서 우리한테 필수적인 액체 원료도 생산할 수 있는 완벽한 탄소 중립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환경까지 살린다고 하니까 빨리 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구를 아프게 하는 이 이산화탄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놈을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가 휘발유와 나프타를 생산하는 원료로 쓸 수 있다니까 참 놀랍습니다. 신기하죠. 네, 박사님, 이 나프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물질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나프타는 그 자체로 쓰이지는 않고요. 기초 화학 제품을 만드는 각종 플라스틱, 그다음에 각종 용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주 원료가 되겠습니다. 실생활에 많이 쓰는 플라스틱, 뭐 자동차 범퍼, 아니면은 저희가 쓰는 페트병, 네. 아니면은 비닐봉지, 뭐 이런 것들. 종량제 봉투도 그래가지고 맞아요. 모자라 안에 많이 그랬잖아요. 네, 다양한 제품들은 이제 naphtha로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또 간단한 원리가 거기 또 들어 있습니다. 납사는 탄소 수가 4개에서 9개 정도 탄소가 붙어 있는 그냥 선형 물질인데요. 네. 그거를 이제 2개나 3개 정도로 잘라야 화학 제품 만드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게 자르는 과정에 좀 화학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이중 결합을 갖고 있는 그런 올레핀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레고 블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레고. 예. 네. 레고 블록이 만약에 크다면 저희가 다양한 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없죠. 잘게 그래서 쪼개야죠. 2개 작은 그런 단위로 잘라놔야만 저희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응성도 좋고 레고도 조립하기 쉽게 만들듯이 나프타를 갖다가 분해를 하게 되면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반응성이 좋은 그런 기초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올레핀이라는. 근데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나프타가 아까 이제 뭐 선형 물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육안으로 이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뭐 고체예요, 액체예요, 뭐예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 안 보여요? 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선형인지 아니면 가지가 처해 있는지 뭐 다 그런 건 확인을 합니다.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어떻게 유형의 물건을 만들죠?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어쨌든 그걸 잘라서 네. 저희가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화학을 좀 못해가지고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사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맞아. 그래서 제가 화포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네. 어쨌든 나프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그 나프타를 잘게 쪼개가지고 뭐 플라스틱이 됐든 뭐 비닐봉지가 됐든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보통 저희가 플라스틱을 만들 때는 한 10,000개 정도를 그걸 붙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한 10만, 20만 정도 되는 그런 고분자 물질을 만들거든요. 모든 원료는 다 가스 상태에 있습니다. 상온에서. 우와. 기체입니다. 그거를 10,000개, 뭐 20,000개, 경우에 따라서 한 10만 개 정도까지 이거 쭉 붙이게 되면 뭐 자동차 범퍼 같은 그런 단단한 물질도 만들어지고 비닐봉지 같은 아주 뭐 부드러우면서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페트병에도 일부 그게 들어가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플라스틱을 만들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생활과 굉장히 이제 밀접하겠죠. 밀접하다라고 네. 우리가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최근에 중동이 불안한 정세 때문에 나프타 수급도 함께 불안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프타가 그만큼 산업 전반에 많이 쓰인다는 거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과 같은 기초 유분을 만들고 그 기초 유분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분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엔 나프타 가격이 변하거나 수급이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른 지금 말씀드린 기초 유분의 가격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화학 제품의 가격 모두가 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진 제품들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포장재, 건축자재, 실질적으로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프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의 값이 다 올라간다, 영향을 받는다. 네. 그래서 나프타를 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 여러 먹거리들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 나프타 쌀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석유 산업을 구축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제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네네. 수립되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964년에 울산 정유 공장이 가동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나프타를 직접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이 나프타 생산은 국민에게 필요했던 여러 가지 생활 제품들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상황과 맞물리면서 울산 석유화학단지 건설로 여수 단지도 여수단지. 네네. 조성하게 됩니다. 네네네. 이 여수 단지를 통해서 설비, 증설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석유화학의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네요, 그때가.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제가 태어난 해걸란요. 64년이. 64년. 네. 네네. 그때 이제 35,000배럴짜리 지금 규모로 보면 아주 작은 그쵸. 거죠. 그리고 64년부터 한 10년, 한 몇 년 사이에 4개의 정유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 설립됐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대한석유공사 유공이 있었고 그게 지금 현재 SK 그쵸.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영으로 한 게 이제 호남정유라고 있었습니다. 예. 현대오일뱅크가 아마 극동정유라는 거가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민간이 이제 석유 회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73년에 저희가 큰 석유 파동을 한번 그쵸, 겪었어요. 오일 1차 쇼크. 오일 쇼크 한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보적으로 중요하다 이게 판단이 돼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란하고 저희가 이란 전쟁으로 이게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한국하고 이란하고 합작 석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S-오일의 전신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크게 4개의 정유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만들어졌고 계속 생산량을 증대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유 산업이 처음에는 이제 국가 주도로 진행이 됐고 네. 이제 민영화된 거는 언제부터예요? 1980년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 여수 이외에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구축이 됐고 중국과의 지리적인 이점도 있기 때문에 많은 석유화학의 어떤 출발점의 기초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996년 기준으로 하면 에틸렌 생산 능력은 우리나라가 434만 톤이었고요. 현재 우리나라 에틸렌 생산 수준은 900만 톤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산업을 선도하던 기업들이 결국에 네. 놀랄 만큼 빠른 거대한 성장을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류를 포함하는 우리 문화의 전 세계적인 이 열풍만큼이나 뛰어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정제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원유 생산국도 아닌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중동산 중질 원유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를 고도화해 왔습니다. 같은 원유를 들여오더라도 더 많은 휘발유,
그리고 가솔린, 경유, 항공유를 뽑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구조가 경직성이 있다라고 평가도 됐지만 이번에는 이게 전략 자산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도화 설비를 지금까지 보존해온 게 신의 한 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원유는 저희가 원하는 성분이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유를 들여오면 저희가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양은 한 10%에서 한 뭐 15%밖에 안 들어있는데 낫네요.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도입량의 45% 정도를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쓰게 됩니다. 환경 규제가 적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원유에서 그냥 바로 태워서 썼는데 환경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촉매 공정, 수소 같은 것들을 더 불어 넣어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 개솔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고도화를 하는 거죠.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순물로 들어있는 황성분 같은 거, 금속 성분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네네. 수소를 불어넣어서 또 경질화시켜서 액체화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거를 이제 고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동산 중질 원유를 갖다가 고도화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쪽에 이제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유,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정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연료와 화학 제품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젊은 세대를 위해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줄이고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질문의 답은 모두 촉매와 연결됩니다. 오늘은 정유 석유화학 공정, 나아가 미래 화학 공정에서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촉매는 소모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촉매 자신은 반응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원료를 쓰더라도 촉매가 있으면 더 적은 에너지로 더 원하는 방향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유 공정의 대표적인 촉매는 제올라이트입니다. 제올라이트는 아주 작은 구멍이 많은 광물 구조의 물질인데 이 구멍 안에서 큰 분자가 잘게 쪼개지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유 공장에서는 끓는 점이 높고 무거운 기름을 더 쓸모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쓰이는 대표 공정이 유동층 촉매 분해, 즉 FCC 공정입니다. 쉽게 말해 무거운 기름을 뜨거운 촉매와 만나게 해서 휘발유나 석유화학 원료로 쓸 수 있는 작은 분자로 쪼개는 과정입니다. 이 공정에 제올라이트 촉매가 쓰이면서 정유 공정의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제올라이트는 금속 촉매와 함께 쓰여 불순물을 줄이거나 품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제 반응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폴리에틸렌 중합 촉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공업 재료 등 사용 범위가 넓어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폴리에틸렌은 밀도, 즉 단위 부피당 질량에 의해 쓰임새가 결정됩니다. 이 밀도를 변화시키는데 촉매와 공정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메탈로센 촉매는 분자 구조를 더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더 얇고 질기거나 특수한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촉매 기술은 앞으로 고기능 플라스틱, 재활용이 쉬운 소재, 생분해성 소재 등 미래 지속 가능 소재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 중인 친환경 전환에서도 촉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수소입니다. 수소는 연료전지 자동차나 여러 산업 공정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전기로 분해해 만드는 그린 수소가 친환경 수소로 평가받는데 이때 물을 더 적은 에너지로 분해하려면 전극 촉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는 백금, 이리듐처럼 비싼 기금속 촉매가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는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기금속 사용량을 줄이거나 더 저렴한 금속으로 대체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린 수소 가격을 낮추는 촉매가 바로 수소 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극도로 안정한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로 전환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려면 이 과정에서도 촉매가 필요합니다. 반응하기 어려운 이산화탄소가 다른 물질로 바뀌도록 촉매가 도와주는 겁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달성하기 위해 촉매 개발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 분야에서도 촉매는 중요합니다. 바이오 원료나 폐자원을 항공유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촉매와 공정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촉매 개발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정유 석유화학 산업은 친환경 연료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의 연금 수사들이 모든 것을 바꾸는 현자의 도를 꿈꿨다면 오늘날 화학산업에서 그 역할에 가장 가까운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촉매일지도 모릅니다. 더 적은 에너지로 더 깨끗하게 더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촉매 기술. 미래 정유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도 이 촉매 기술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해 온 게 바로 이 정유 산업입니다. 박사님, 정유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납사 사용량이 많습니다. 보통 10에서 15%를 사용하는 게 평균인데 네.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도입량의 45%까지 납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화학 제품을 만드는 쪽에 굉장히 집중화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돌려서 화학 제품 만드는 원료를 뽑아내고 남은 기름은 운송유로 쓰지만 초과로 만들어지니까 이제 해외를 수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생산 기술이 좋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좋아서 해외에서 이제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정유 산업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핵심 산업을 봐야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유 산업에서 나온 나프타를 네. 바탕으로 그렇죠. 각종 원료나 소재를 만드는 게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예. 일상생활에 쓰는 많은 제품들이 이 제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각종 산업에서 많은 부분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뭐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 단순하게 석유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제품을 만드는 하나의 기간 산업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발 공급 과잉 그리고 탄소 중립 이 흐름 때문에 기존 범용 제품 중심으로 운영하던 석유화학 산업이 좀 힘들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원유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아주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서 공급망 전체를 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미국하고 이란 전쟁 발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됐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중동에 위치한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원유를 수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너무 경제성만 따지고 그쪽에 이제 모든 원유 도입선을 그쪽에다 하는 것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서 네. 다변화하고 네, 네. 뭐 수입선도 다변화하고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지 등을 좀 향후는 이제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원유를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부분 나라가 그럴 텐데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그러게요. 석유 패권은 기존의 생산량, 제재 뭐 이것 이외에도 가격 통제, 비축유, 수입선 다변화, 정제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흐름으로 이 작동 구조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의 가장 큰 기폭제는 네. 미국입니다. 미국에 많이 존재했던 셰일가스가 하나의 헤게모니의 큰 화두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예. 이를 통해서 미국은 지금 현재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이제 올라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에너지를 외교와 안보 정책의 중요한 결정 수단으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처럼 어쩌면 공급은 시장에 맡겨두되 산유국의 수익을 예. 제한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히 좀 부럽네요. 뭐 미국을 포함해서 자원이 좀 많은 나라는 그러니까요. 선택지가 그만큼 많은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입 의존도가 뭐 굉장히 높은 나라들은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10년 전만 해도 실제 필요한 원유가 하루에 한 뭐 600만 배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산업이 발전해 갖고 1,600만 배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도 지금 한 1,900만 배럴 정도를 하루에 사용을 해요. 근데 미국이 제일 산유국이긴 하지만 미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봤을 때 기름 부족 국가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석유 수입에 예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자기네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전쟁 이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만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도 자국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원자력 발전하는 것도 이제 뭐 규제를 좀 완화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와 워낙 비슷했기 때문에 네네.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일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주, 미국, 아프리카 에너지 수입망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LNG, 원전, 재생에너지까지 에너지 안보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여기 이 원유의 확보가 전력까지 연결되는 국가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공급망이 흔들리면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한 6개월치 정도의 비축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비축률. 있지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도 뭐 원유 수입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동에 편중되어 있는 수입선을 타 지역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들여오는 기름이 이제 양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뭐 미국이라든지 비중동 지역 이제 원유 수입을 늘리는 게 현실적인 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중동산 원유를 기반으로 한 정제 그리고 그걸 통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간 쌓인 축적한 경험, 지식 이것들이 쉽게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현 시점은 중동산 원유를 100% 대체하겠다 이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좀 더 저희가 가격이 낮은 원유를 여러 가지 지역에서 가지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정책으로 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들여왔을 때 국내 설비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용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막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연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나요? 지금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제가 드려서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좋죠. 할 수 있어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안 해요? 비싸요. 아, 그럴 것 폐식용유가 같았어요. 그래 비싸요. 그래서 치킨집에서 폐식용유를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오일을 자주 교환한다고 합니다. 아니 비싸게 팔 수 있어서. 아니
그 한 번 쓰고 나면 기름이 또 비싸게 팔리는 것도 재밌긴 한데 어쨌든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아닙니다. 진짜 좋은 원료인데 예. 뭐 식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실제 쓰는 양은 훨씬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원료를 네. 예, 원유는 아니기 때문에 네. 원료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는 동물성 지방,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데 원래 가격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주로 먹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은 높았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다 폐식용유를 썼어야 되는데 이게 금값입니다. 재밌다. 버려진다고 해서 싼 게 아니라 오히려 희귀한 이제 폐 제품이라고 폐 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아니 저는 그냥 좀 지나가시는 그러니까. 네, 차원에서 한번 질문 드린 건데 네. 원래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그건 아니고 수입원을 좀 다변화하자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산지가 다른 원유를 들여올 때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면 좀 신경 써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유공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불순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정유사들이 지금 다 고도화 설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원유의 질이 좋지 않으면 뭐 실제 운전이 잘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해당되는 원유만을 들여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마야 원유라고 해서 중금속 함량이 많고 그런 원유들이 싸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막상 갖다 처리하면 공정이 다 정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불순물 함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원유를 들여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번 중동 사태 겪으면서 관련된 분들은 머리가 참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맞아요. 이제 우리 정유 산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네, 머리 많이 복잡한 그 현실입니다. 기존에 운영해왔던 설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버릴 게 아니라 어쩌면 가지고 있어야 할 앞으로의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원료 다변화 시켜야 합니다. 제품 좀 더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 만들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런 추세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핵심 제품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항공유, 즉 사프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유라고 하는 것은 원유를 정제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프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바이오연료, 심지어는 폐기물 기반 원료까지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항공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양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 단순한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좀 더 친환경 기술까지 덧붙일 수 있는 세분해 보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전략까지 포함할 수 있는 기술이 붙어야지만 좀 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덧붙여졌을 때 석유화학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조차도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정유산업의 경쟁력이 이제는 좀 새로운 에너지 시장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단기적, 중기적 뭐 이렇게 좀 관점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이란 사태 같은 그런 단기적인 경우에는 원유를 잘 비축을 해서 한 뭐 몇 개월 정도의 어떤 수급 불균형 이런 것들은 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뭐 자원 외교를 좀 잘해서 우리도 값싸게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거고, 궁극적으로는 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대체 에너지원 개발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를 세계적인 석유 제품 수출국으로 만든 힘,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앞으로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나아가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뻔한 상식은 패스. 여러분의 지적 추구미에 딱 맞는 꿀잼 과학 이야기만 쏙쏙 골라왔습니다.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현대 산업의 핵심 자원 석유.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석유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물질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쓰임 중 하나는 방부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저승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때 미라 제작에 쓰인 물질 가운데 하나가 역청이라고 하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석유가 지표면으로 스며나온 뒤 가벼운 성분은 날아가고 남은 검고 끈적한 물질인데요. 고대인들은 이 역청을 이용해서 시신의 부패를 막고 미라를 보존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석유는 건축 재료로도 쓰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바빌로니아에서는요, 역청을 벽돌 사이에 발라서 이 건물과 성벽을 단단하게 만들었죠. 또 물이 새지 않도록 배와 지붕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석유를 약으로도 믿었는데요. 상처에 바르거나 통증을 다스리는 데 썼다는 기록이 동서양 문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른 얼굴로 인류의 삶 속에 스며든 석유. 그 시작을 따라가 보면 석유는 오래전부터 인류가 발견한 가장 다재다능한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추구미를 갓벽하게 채워드린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하면서 K-팝, K-뷰티, K-푸드 말고도 K-정유 산업도 있다는 거 또 배웠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배웠는데 이 K-정유 산업이 더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폐식용유가 필요하다. 저 그래서 오늘부터 폐식용유를 한번 좀 열심히 모아보려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거 배웠습니다. 네. 두 분 어떠셨어요? 네. K 정유 산업 및 석유화학 산업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고요. 네. 연구자로서 다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 교수님 어떠셨어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습니다. 아, K산업의, K정유산업의 미래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K-정유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